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승연의 집담입니다. 부동산은 투자 규모도 크지만 취득, 보유, 양도 이렇게 종류도 많고 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세법이 자주 개정이 되다 보니까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부동산 운영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송승연의 집담에서는 세무법인 다솔 안수남 대표 세무사님 모시고 부동산 뗄래야 뗄 수 없는 세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 세무사님 워낙 유명하시기도 한데 시청자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양도소득세 쪽에 조금 공부가 돼 있는 안수남 세무사입니다. 물론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도 좀 다루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양도소득세 분야입니다. 네, 혹시라도 그런 분야에 관련돼서 질문 있거나 그러시면은 저희한테 환영이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분들이나 부동산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하게 듣고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얼굴은 최근 뵀지만 항상 언론이라든지 여러 기고문 이런 것들 보면서 항상 접하긴 한데요. 오늘 모신 이유 자체가 뭐냐면 요즘 참 집값 때문에 난립니다. 올라도 걱정이고 내려도 그렇습니다. 걱정이고. 근데 처음부터 좀 무거운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양도소득세 특히나 이 조세에 관련돼서 전문가로서 이 세금 관련돼서 이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결국은 부동산 가격은 이제 세 가지 측면이잖아요. 공급 측면이 있고 수요 측면에서는 이제 금융하고 세제가 있는데 세제가 그러니까 공급을 또는 수요를 조절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저희들이 느끼는 거는 이 세제라는 것이 대원칙이 있거든요. 즉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주택가격 자체가 안 잡히다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한꺼번에 썼는데 가장 잘못 쓴 부분이 다주택자 중과세는 저 세금을 무겁게 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측면이거든요. 사지 말라는 게 해서 다주택자를 중과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주택자 중과세는 어떤 사람들한테 중과세를 해야 되냐면은 사는 사람한테 중과세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세제는 어떻게 되냐면 파는 사람한테 중과세를 했거든요. 그런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결국은 공급 자체를 막아버리는 결과가 왔으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요 공급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죠. 공급이 부족해버리니까 결국 매물 잠금 현상이 생겨버리고 가격 급등 현상이 생겨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최고가를 막 찍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제를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법리에 맞지 않게 운영을 했다. 그래서 지금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을 하라고 해서 그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 같은 경우는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거거든요. 파는 것에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에 중과세를 해야지 파는 것에 중과세 해버리면은 공급의 균형이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제를 처음부터 바꿨어야 되는데 안 바꾸고 계속 강화를 시켰잖아요. 2021년도 6월 1일부터는 심지어 20% 30% 해서 가산을 하다 보니까 최고세율이 82.5%가 됐는데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부동산을 팔지 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매물이 자체가 안 나와본 거니까 극단적인 상태까지 갔던 것이죠. 물론 그게 세제 자체만 꼭 그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세제를 잘못 좀 운영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순서가 제일 먼저 이 보유세 강화부터 먼저 했었어야 돼요. 근데 보유세 강화가 2020년도에서 들어오면서 보유세 강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카드 쓰는 순서가 다 바뀌었다는 것이죠. 보유세 강화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거래세는 낮추고 오히려 양도세는 낮췄어야 되는데 강화시켜버리고 취득세도 중과세를 했는데 취득세 중과세 측면에서는 수요를 억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쓰기는 잘 썼다고 보여져요. 근데 물론 너무 과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같은 경우도 결국은 쓰는 그 순서도 중요한데 그런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고 결국은 네. 수요도 어떤 양도 그 퇴로를 예. 막아놓은 상황에서 좀 어렵다라고 네.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런 정책이 좀 먹히지 못했고 예. 집값이 뭐 수요 공급의 논리가 잘 안 시장에서 잘 돌아가지가 않았다라고 네.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런 측면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보유에 대한 세금을 또 너무 높여 놓으면 네. 또 이런 세금들이 네. 뭐 임차인들이라든지 또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 조세로 좀 전가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당연히 전가 다르죠. 아, 이것은 그래요? 비탄력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가격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보유자가 우선 힘을 갖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도 상당히 급등을 했고 네. 임대료 월세도 많이 급등을 해서 좀 시장에서는 임대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상당히 가격에 영향을 미쳤던 거고 그다음에 그런 시장의 교란이 일어났던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조세 정가가 확실히 그 네. 뭐 전문가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뭐 시장에서 그 조세 정가가 작동을 했다 그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예. 최근 들어서 좀 이런 이슈도 있어요. 뭐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네. 이제 집값에서 뭐 네. 건축비라든지 개발 비용 빼고 또 네. 평균 집값 상승 뺀 상태에서 예. 이제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예. 이 부분도 예. 일정하게 좀 완화를 했는데 네. 뭐 내용을 뭐 많이 보셨겠지만 예. 이런 것들이 예. 어떤 뭐 양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세금 운영하시는 분들에서 뭐 고민적인 부분이었다고 보는데 뭐 완화하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당연하죠. 전에 이제 그래요? 저희들이 이제 세제라는 것은 소득 자체가 실현됐을 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미실현 소득에 과세한 것이 옛날에도 토지 초과이득세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일부 이혼 판결도 받았습니다만은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그것이 악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고요. 네. 이것이 이제 낮춘 것에 대해서는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런 그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규제에 대해서 완화하는 이런 흐름이 좀 있는데 네. 아까 우리 뭐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보유하고 거래할 때 이제 양도하는 이런 시기가 있는데 네. 취득세적인 부분을 제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네. 최근 들어서 이거 그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 세수잖아요. 네. 네. 근데 취득세를 뭐 8%, 12%로 올리다 보니까 네. 지금 취득세 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예. 특히 뭐 서울시에서 나온 발표된 조사를 보니까 예. 한 4조 8천억 정도 되는데 네. 전년 동기가 지금 6조 한 2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한 1조 3천억 그러니까 한 20%, 한 22% 정도 감소됐다라고 하는데 네. 뭐 이렇게 취득세를 그 8%, 12%로 하면 서울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도 지방세 수입원 이게 좀 네. 줄어들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많은데요. 이게 네. 지금 취득세가 중과세 되기 때문에 거래가 줄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그래요? 전체적인 네. 부동산 경기가 지금 이제 지금 거래가 거의 지금 매물이 잠긴 상태가 있어가지고 네. 그 가격 집가도 부동산 가격도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빈도수가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지방세 세수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많을 것 같고요. 다주택자 중과세 때문에 꼭 원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네. 그러면 이게 취득세가 뭐 지금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거든요. 뭐 현장에서 또는 뭐 실무적으로 또 주변의 지인들이나 아니면 자료들을 보면은 네. 단순히 취득세만의 문제, 그 장벽이 높아서라기보다는 예. 지금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평가가 있고 예. 뭐 상대적으로 대출도 줄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단순히 원인을 이 취득세로만 보기는 좀 보기는 어렵다. 한정돼서 어렵죠. 예. 근데 이게 거래가 좀 급감을 하다 보니까 지금 네. 몇 달째 거래량이 1000건 밑으로 지금 내려온 그런 시장 환경이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뭐 시장을 오랫동안 지켜보셨겠지만 예.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면할 가능성이 카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십니까? 중과세 규정 자체는 네. 전부 응급 처방이잖아요. 아, 그래요? 정상적인 세제가 아닙니다. 응급 처방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다 바로 잡아줘야 되고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거래세를 낮춰놨거든요. 일반 세율보다도 네. 워낙 낮춰놨는데 2주택, 3주택이라고 해서 중과세를 지금 너무 심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지금 특히 지금 뭐 그 법인 같은 경우에 거의 거래를 못 하고 있고 최근에 엊그제 지금 나온 기획재정부 유권에서 보니까요. 저희들이 이제 계약일 현재는 주택이고 잔금일 현재는 용도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주택으로 중과세를 안 했었어요. 네. 그다음에 대출도 인정을 했는데 네, 네. 예, 기획재정부에서 유권에서 그걸 바꿔가지고 잔금일 현재 용도 변경을 했을 때는 비과세 적용을 안 해주겠다. 즉 계약일 현재는 주택이면 비과세를 해줬거든요. 네. 잔금일 현재는 용도 변경을 해서
근린생활시설로 바뀌더라도 네. 그렇게 해줬는데 지금 유권 해석을 10월 21일자로 바꿨어요. 네. 지금 계약 1년제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잔금 1년제는 근린생활시설로 바꿔버리면 비과세 안 해준다 해버리니까 결국은 사는 사람이 중과세를 뭐가 된다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법인들이 그런 것을 지금 고급주택, 고가주택들을 사고 있는데 그럼 거래가 지금 더 끊어져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현행 세제상 그거를 너무 옥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거래를 조금 좀 편안하게 하려면 지금 그런 지금까지 뭐 응급 처방으로 했던 중과세 제도를 다 바로 잡아줘야 되고 사실은 지금 그 양도소득세도 지금 뭐 내년 9일까지만 지금 중과 배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상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집가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들이 그 어느 정도는 지금 그 연착륙을 해야지 네. 다 정상화 시키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윤 정부에서도 조금 사태를 지켜보면서 아마 이거 속도 조절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지금 뭐 얘기 들으면서 참 재밌는 게 지금 이 그 질문지가 있는데 답변지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머릿속에서 얼마나 그 실무를 많이 하셨으면은 그 완전히 뭐 백과사전처럼 나온다라는 게 신기하긴 하네요. 그리고 그 조세라든지 세금을 보는 또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철학 같은 것도 녹여 있어가지고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취득세 관련돼 가지고 취득세하고 또 함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아직 뭐 나이가 40대 초반이다 보니까 이 상속 관련된 내용들을 잘 좀 모르긴 하거든요. 상속세 관련돼 가지고 뭐 참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뭐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그 내용의 효과가 뭡니까? 상속세라는 거는 이게 지금 돌아가신 분이 남긴 총 재산을 과표로 삼아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누진세율이 크게 적용하겠죠. 그렇죠. 근데 OECD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이 유산 취득세 계열로 해요. 즉 상속인이 각자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그러면은 그 금액의 유산 취득세 개념으로 하면은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니까 당연히 세율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세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생기죠. 근데 저희들 지금 상속세 체계가 현재 있는 체계가 아마 19년, 20년 다 된 체계예요. 즉 지금 현재 공제액이라든지 30억 이상을 50%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이 세제가 19년, 20년이 다 됐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년 동안에 부동산 가격 가치가 한 4배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 앉아서도 세부담이 4배로 늘어났는데 더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받는 부담감은 너무 심하거든요. 크거든요. 기업들 하시던 분들이 우리 삼성에서 세금 내리시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세금입니다, 사실은. 물론 가압승계 제도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 요건들이 까다롭고 사고관리도 까다로워서 그 요건을 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물론 마지막에 죽음 때 세금을 정산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를 어느 나라에서는 없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속을 받았으면 나중에 팔 때 실현됐을 때 취득 금액을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산의 이득이 발생한 거는 그런 것은 피상속인에서 상속인까지 넘어온 거를 전부 다 같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세제 자체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많다. 특히 지금 이제 가족 간이라고도 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중요한 거는 상속인들은 연대납세금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형이 재산을 더 가져갔는데 동생이 덜 가져갔어요. 만약에 형이 재산을 안 내버리고 나서 재산을 다 숨겨버리면 동생이 다 세금을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내가 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형세금까지 물어줘야 되는 이런 피해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산 취득세 계열로 가야 세제가 더 바람직하게 가고 또 합리성을 갖고 그 소득이 비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잖아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아마 그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추세가 그렇게 선진 세제는 그렇게 가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렇게 개혁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뭐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죠. 그거의 방향성 이렇게 하는 게 방향성이 맞습니다. 그럼 이런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뭐 정부 쪽에서도 뭐 모니터를 하고 좀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지금 있다라고 이거는 많이 보이죠? 지금 연구가 돼 있었고요. 지금도 아마 연구 영역을 줘서 어느 정도 지금 뭐 기틀은 잡아 있는 거고 이미 선진국들은 다 세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지금 우리는 증여세를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과세를 하고 있어요. 상속세는 이제 유산세 체계지만은 증여세는
수증받은 자, 증여받은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바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 예, 평가 예.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대로 놔두고 바꾸는 거라서 네. 이 세제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네.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네. 예. 아니 뭐 기사로 읽는 것보다 직접 옆에서 듣는 게 확실히. 아, 그래요? 예. 아, 네. 네. 뭐 참 그 고객들이 뭐 만나고 하면은 엄청 시원하게 답변을 들을 것 같아요. 참 네.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정부하고 여당 이거 참 논란이 좀 많더라고요.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을 했었는데 네. 특별공제가 사실상 무산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1세대 1주택자를 보면은 네. 사실은 1세대 1주택자는 우리 세제가 양도세도 거의 다 감면을 해주고 비과세 해주고 세제 혜택을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리고 가치가 오른다고 해봐야 명목소득이거든요. 그렇죠, 명목이죠. 그런데 가격을 잔뜩 올려놓고는 누가 올려달라고 안 했는데 네. 결국은 과세 표준만 늘어나고 세율과만 높은 세율과는 가버리니까 네.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부담만 커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은퇴한 그 실질 소득자가 아닌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들이 네. 여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정말로 굉장히 이렇게 힘든데 옛날에 어느 장관이 그랬잖아요. 세금 부담스러우면 서울 집 팔고 지방으로 이사 가라고 그러는데 네, 네. 그 주거 이전을 마음대로 그게 국가에서 통제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1주택자에 대해서는 조금 세제가 부드럽게 돼야 하고 국민들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특별히 그거 3억 정도였는데 그거를 안 해줘서 굉장히 지금 고령자들 특히 무소득자들 이분들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차이가 너무 급등을 했거든요. 네. 사실은. 예. 그러면 그 급등한 기간 동안 납부해야 될 금액들이 커졌다라는 건데 네. 소득은 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집값만 올라가 버리고 또 맞습니다. 이거 납부해야 되는 게 부담스럽겠네요.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실현해가지고 지금 뭐 그것을 본인이 거주하고 있으면 세부담이 없지만 거주를 안 하면 양도소득세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 원본 침해가 와버리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종부세를 내는 것도 지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아, 네. 참 그게 이제 납세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그런지 납세자가 작년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그 비율을 조정하다 보니까 네. 뭐 종부세가 너무 과도하게 네. 냈다. 예. 그러면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수정을 요구한 게 한 1,500건 정도가 됐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이 안에서도 한 절반 정도가 수정 요구가 받아들였다라는 뭐 얘기도 하고 있는데 네. 뭐 이런 게 뭐 얼마치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어떤 경우에 이런 수정 요구들을 하고 그러는지. 그 이제 주로 이제 법에 대한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종부세는 이제 뭐 결국은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자체를 조정을 해서 네. 과세 표준을 낮추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낮춰서 수정돼서 종부세가 내려간 사례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합산배제 이제 주택들이 있어요. 네. 예, 그런 합산배제 주택들이 누락돼서 예, 그것들이 이제 추가돼가지고 갔던 것들이 좀 수정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거 뭐 몇 년 동안은 집값이 크게 요동치지 않을 때는 뭐 본인이 혼자서 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제 네. 뭐 전문가들이 점점 옆에 있어주지 예. 않으면 쉽지 않겠네요. 그 맞습니다. 금액들이.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런 종부세 문제가 좀 많다라는 의견들도 많아서 네. 이 종부세 관련돼 가지고 뭐 문제 제기하시는 아까 예. 뭐 1주택자라든지 뭐 예. 특별공제 그런 얘기들도 네. 있고 또 일각에서는 네. 또 이제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또 통합하는 그런 예. 형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통합하는 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종부세 글쎄요, 역할이 지금 있는지. 나눠지는 것은 재산세는 지방세 체계로 가고 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쪽으로 가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세제 운영 측면에서는 더 맞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종부세 현재 부담세액이 너무 크고요. 네. 지금 일부 좀 문제 있는 것들을 수정하긴 했지만 개정을 해서 정상화는 시켰지만은 지금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를 믿고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가 네. 예, 강제로 자동 말소 시켜버렸거든요. 네. 자동 말소 시켜서 임대사업자를 폐업시켜버렸거든요. 그러면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자로 운영했던 사람들이 수십 채, 수백 채 갖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세제 혜택을 왜 그렇게 많이 줬냐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미 많이 주기로 해서 그 사람들이 갭투자로 그렇게 여러 채를 보유했던 네, 거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산 사람들은 세제 혜택을 안 준다 할지라도 그걸 자동 말소시켜서 종부세에 과세가 안 됐던 것이 과세가 됨으로써 결국은 15년 정도면은 원본이 다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중과세가 돼버렸어요. 아. 그게 6%씩 세금인데 네. 15년이면은 원본이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세제상으로
정말로 주택 임대 사업자들은 날벼락도 그런 날벼락이 없죠. 예, 정부를 믿고 임대 사업을 하고 해서 했더니 결과적으로 그런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지금 위헌 소송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조금 너무 가혹했다. 네. 예, 지금 세제를 네. 너무 가혹했다. 그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그 뭐랄까 보도된 내용들 보니까 그 지방에 대학가 근처에 네. 뭐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들 운영하시는 분들 네. 그 집값도 얼마 안 하는데 예. 이제 가격이냐 예. 또 주택 수냐 가지고도 또 얘기하는 예. 그런 예. 경우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수가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가격이 맞는 것 가격이 같습니까? 더 맞죠. 아, 가격이 더 예, 맞죠? 왜냐하면 주택이라는 것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렇죠. 지방 저가락에서 3억 미만짜리는 한 주택은 빼주지만 네. 그게 두 주택, 세 주택이면은 안 빼준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주택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이유 자체가. 지금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라면 괜찮은 혜택을 받았을 텐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한테 미리서 증여를 준 거예요. 네. 그래서 갖고 있는데 그건 본가란 말입니다. 본가. 본가 그 집이 그걸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한 채 있어도 상관없는데 네. 다른 채하고 두 채가 겹치면 이게 주택수 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2주택수, 3주택 중과세 걸리도록 돼 있어요. 시스템이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수로 중과세하는 거는 보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 그거는 조금 세제 측면에서 조금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가액 체계로 가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참 이 세금 관련돼 가지고 얘기가 많고 참 이게 건드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또 공분을 사는 경우도 네. 있고 뭐 소위 또 부자 감세라는 그런 예. 프레임들도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참 고민들이 많아서 그런지 예. 이제 기재부에서도 다음 달 소집되는 그 조세 소위에서 예. 종부세 이제 특별공제 관련돼서 네. 다시 논의하겠다라는 얘기 뭐 논란이 많다 예, 보니까 예, 지금 예. 말씀해주신 그 큰 틀을 기반으로 해서 뭐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제가 볼 하세요? 때는 이제 다주택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주택 주택 수로 한정해서 할 것이 아니고 네. 지금 말씀드린 가격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행 세율 자체가 종부세 세율이 너무 가혹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도 조금 현실성 있게 좀 다듬을 필요가 있고 특히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네. 예, 세제에서 조금 배려가 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특별공제를 높이거나 네. 세율을 낮추거나 또는 또 다른 장기 보유라든지 실수 목적이 있는 경우에 예, 또는 비율을 좀 낮춰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라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보유세 자체가 보유세를 강화한 거는 맞아도 현재 상태에서 너무 가혹하다. 이런 점을 조금 예, 좀 생각을 해보시고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예, 배려는 재산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예, 조금 그런 거는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지금 얘기하면서 뭐 취득 얘기, 그다음에 또 보유에 대한 그 네. 세금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은 이제 마지막 예. 뭐 대한민국 1등 양도세 전문가라고 불리우시는 네, 그 안순환 세무사님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은 네. 내용들이 많은데 네. 참 이게 뭐 양도세 얘기를 그 양도세에 대해서도 가장 전문가이기도 한데 또 네. 어떤 그 세무사가 운영하는 그 블로그 예. 뭐 보도 내용을 보니까 그 블로그에는 양도소득세 상담은 받지 않겠다라는 아, 공지까지 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이게 양도세 관련돼 가지고 복잡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잘 안 하려고 아, 할까요? 근데 저희들 세계에서는 네. 이 양보세라는 말이 이제 지금 새로 신조어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상담료 20만 원 받고 소송에서 예, 손해배상 2억이 판결을 난 사례가 있었어요. 네. 물론 최종 판결에서는 그렇게 나지는 않았지만 네. 그런 일이 벌어져 나니까 세무사들이 상담을 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에다가 네. 사람 생명을 잘못해서 어떻게 잘못됐다고 했을 경우 내 목숨 네 목숨 내놔라 하는 거랑 똑같은데 그게 20만 원 받았다고 2억을 갖다가 손해배상을 물어내라고 하면 어떤 세무사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지난번에 전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제가 너무 많이 바뀌고 너무 복잡하게 얽히고 거기에다 유권 해석도 없고 예, 판단 기준도 애매모호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 이거를 비과세가 된다는 것인지 비과세가 안 되면은 바로 세금이 조금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 중과세로 가버려요. 그래서 세금 몇 배가 뛰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낼 세금이 3억으로 늘어나는데 그게 잘못된 판단이 떨어질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사들이 상담 자체를 해보면은 너무 애매모호한 것이 많아요. 예, 그런데다가 상담료도 많이 받지도 못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런 부분을 특히 양도 상속 증여는 이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세무사님들이 안 하면 예, 어쩌다 한 번씩 오면은 법이 언제 바뀌는지도 몰라요. 예, 수시로 바뀌어버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애규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21일자로 애규가 바뀌어서 네. 예, 엊그제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거 미처 모르고 상담했다가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도 알아야 되죠. 유권에서도 변경도 알아야 되죠. 판례도 봐 쫓아가야 되는데 도저히 숨가쁘게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들이 나타난 거죠. 네. 아까 그 의사 비유를 하신 것처럼 네. 수술 잘못하면은 겁이 나니까 아예 메스를 그냥 안 드는 안 들어버리죠. 안 드는 그런 네, 거죠. 네. 그래서 수술 않는 지금 외과 의사가 거의 지금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의사도 지금 실제로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외과 의사가 없고 사실은 이제 성형외과도 뭐 메스는 들긴 합니다만은 네. 예, 그런 생명과는 차이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직종으로 바뀌는 것처럼 저희도 리스크가 양도 상속 중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많고 특히 양도소득세는 리스크가 많습니다. 잘못 판단해 보면 비과세가 중과세 돼 버리고 예,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세부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 겪은 세무사님들은 겁나서도 못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유권 해석들이 예, 합리적이지 않은 또는 보수적으로 유권 해석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걸 못 보고 해석을 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것을 팔았는데 이 다가구 주택은 예, 그거는 요건만 되면은 단독 주택으로 비과세를 해주는데 예, 본인이 자료 갖고 온 거 보니까 다 요건이 돼요. 근데 해줬는데 나중에 국세청은 자료를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옥탑이 원래는 한 10평 정도면은 층수에 안 들어가는데 그거를 월세를 한 20만 원 더 받으려고 한 서너 평을 늘린 거예요. 그러면 규정 요건에 어긋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다주택자가 돼서 다세대가 돼서 중과세가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세무공무원이 세무사가 어떻게 다 알겠냐고. 현장까지 다 가보지 않은 이상은. 아, 그렇죠. 본인이 또 자료 제출한 것은 정상으로 돼 있고 당신한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물어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빠뜨려서 체크 안 했다고 이제 책임지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세 관청에서 갖고 있는 정보와 우리 세무사 갖고 있는 정보 차이가 나거든요. 판단에 미스가 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 자체를 너무 겁나서 못하는 거죠. 예. 아까 그런 옥탑방 같은 경우도 결국 뭐랄까 세금할 때 보면은 이제 그 실제 사용 용도 네.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보는 맞습니다. 그런 예, 그게 이제 주민등록 전입을 해놓고 네. 확정일자를 받아놓거든요. 그분들은 전세금을 안 날리려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다 옥탑에 들어가 그러네. 있어요. 네. 그게. 그런데 전입세대 열람을 국세청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다 보니까 이 옥탑에 들어와 있거든요. 또는 2층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2층에 주민등록이 들어와 있거든요. 보니까. 아. 그러면 3, 4, 5층이 다가구 주택이라 했는데 2층은 근생이었는데 그게 불법 용도 변경을 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세무사가 2층을 불법 용도 변경했습니까? 그것도 물어볼 수가 있냐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판단해서 세금을 부과를 신고를 해놨더니 과세관청에서 그걸 다 찾아내는 거죠. 아. 그런 이게 후유증이 나오니까 특히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것도 그런 게 많거든요. 예. 오피스텔을 갖고 있으면 지금 대한민국의 지구상에 뭐 부동산이 뭐 있습니까? 다 물어야 되는데 네. 주택 있습니까? 주택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한 채밖에 없냐고. 한 채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오피스텔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피스텔은 사람이 살면 그건 주택이거든요. 그렇죠. 사업용으로 있고 주거용으로 있고 하니까. 그건 네. 오피스로 쓰면은 네. 주택이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수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세무사님은 질문하기를 주택이 또 있냐고 물었을 때 네. 당신은 오피스텔이니까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근데 나중에 실제 주거용으로 쓴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 비과세가 안 돼 버린 거예요. 그럼 1억짜리 오피스텔 하나 때문에 세금 10억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폭탄이 떨어지니까 네. 세무사님은 전부 다 지뢰박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뭘 어떻게 체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줘야 안전하게 상담을 해줄 수가 있는지 전문 세무사님이 아니고는 그러니까요. 이런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예, 이게 어떻게 양도소득세 적이 떨어져 버리고 접근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경험치가 있어야지. 사실 질문에 따라도 다르잖아요. 뭐 집이 있습니까? 그랬는데 집은 없어요 했는데 네. 오히려 경험이 있는 분들은 네. 혹시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뭐 주거용으로 다 쓰고 이제 꼼꼼히 물어봐야죠. 네, 아니면 지구상에 건물이 몇 개 지구상이요? 있습니까? 지구상까지도 저희 이제 제가 후배들한테 교육시킬 때는 그렇게 교육시킵니다. 아, 그렇게 그래요? 물어라. 그래야 실수하지 않는다. 예, 지구상에 건물이 몇 개 있냐고. 네. 어허. 그래야지 뭐 건물이 생긴 건 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걸 네.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펜션 같은 경우도 펜션이 주택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네. 펜션은 주택이 아닌 것은 맞아요. 네, 맞죠. 네. 예, 펜션은 영업료로 쓰니까. 근데 1층에서 본인이 살림을 해버리면 그거는 주택수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런 걸 또 어떻게 다 체크를 해줄 거냐고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건물이 맞긴 하네요. 예, 그래서 그걸 꼼꼼히 다 물어봐 줘야 된다. 네. 확인해 줘야 된다. 아. 예, 근데 그거를 경험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예, 세무사 입장에서는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런데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만 원 상담 받았다가 2억짜리 네, 하면 완전히 네. 뭐 넘어가겠네요, 뒤로. 아니 그런 것은 납세가자가 와서 항의를 하죠. 네. 세무사님도 유료로 상담 받았는데 세무사님 비과세라 해서 내가 팔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왔으니까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면
깝깝한 얘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양포 세무사들이 나온 나타났다. 거죠. 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지금 계속 다주택자 네. 이야기를 네. 하고 계신데 네. 저도 관심도 지금 항상 다주택자 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근데 네. 이분들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예. 예전에 다주택자들이 뭐 시장을 리드를 하고 어떤 주요 공급자가 됐었는데 네. 지금은 집값이 하락하다 보니까 네. 뭐 말씀하신 뭐 1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완전히 이게 골칫덩어리처럼 되고 매도가 예. 어려운 그런 시장 환경이 예. 있거든요. 예. 그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내년 5월 9일까지 예.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요거는 예. 이제 한시적으로 정해놨는데 네. 이 기간을 조금 추가적으로 끌고 가거나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원래 저기 현 정부에서는 다주택 네. 중과세 규정 자체를 폐지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네. 전 정부가 마련한 이 세제를 완전하게 뜯어고치는 것은 리스크를 우리가 안고 있는 거잖아요. 네. 계약이 만들어진 건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추이를 지켜가 보면서 세제는 다루려고 했던 것 같고요. 이제 9일까지 내년 5월 9일까지도 가서 지금 이런 추세라면 아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거의 지금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다주택 중과세까지 해버리면 더 거래가 급감해 와버리겠죠. 이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는 다시 부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긴 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세제를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종전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주택은 어떻게 보면요 옛날에 미분양 난 것들을 분양받으라 해서 정부가 분양받으라 해서 분양받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많죠. 네. 그다음에 상속받은 주택도 있을 네. 것이고요. 근데 5년까지밖에 안 봐줘요. 상속주택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본인이 30년 전, 40년 전에 사온 투기하고 상관없는 네. 주택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는 미분양 난 것들을 사라고 그래서 애국자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투기꾼이라고 그러면 예,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그래서 네. 그 사람들 본질을 바꿔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샀던 예, 그런 주택들은 지금 와서 다주택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도 삐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놓고는 지금 그런 것들이 세제를 막 질서 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어져 버죠. 네. 예, 정부에서 권장해서 사라고 한 주택들은 어떤 경우가 더라도 그런 주택은 중과세를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게 대표적으로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중과세를 안 하기로 했어요. 네. 예, 중과세 안 한다고 분명히 그다 세법에서 만들어놨는데 네. 중간에 슬그머니 그 법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그때 규정이 없으니까 중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빠뜨린 건지 뺀 건지는 모르겠어요. 현행 규정 자체는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입법 미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국세청은 그런 경우도 중과세를 지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감남 올라가서 감 따먹으라 해놓고 사다리 없애버리니까 오늘 똑같잖아요. 네. 그런 것은 정부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아주 정책 중에서 그런 정책은 조금 잘못된 정책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세금 관련돼 가지고 정말 그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항상 중요하게 언급되는 게 그거거든요. 그 세금은 진짜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 이용돼도 안 되고 집값 잡기 위해서도 하면 안 되고 말씀하신 그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예측 가능성이 벗어나가 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어떤 게 가장 안정적인 그런 뭐 세금이라고 보세요? 아니 물론 지금 이제 대중세들은 이제 부가가치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같은 경우는 수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고 네. 특히 양도소득세는 정책 세목이에요. 이게 부동산 경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따라서 연동해서 세제가 바뀌고 변경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맞는데 이제 그게 조금 뭐랄까 그 강도를 쓸 때 네. 초반에 쓸 때부터 이거를 2개, 3개, 4개를 동시에 써야 될 것 같으면 동시에 써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일시적 1세대 주택도 1년에 2년 했다가 3년에서 2년 줄였다가 또 안 되니까 1년 후 또 왔다가 그것도 중간에 보통 복잡해야죠. 그게 취득세 다르고 종부세 다르고 양도세 다르고 다 세제를 다르게 운영돼 버리고 어떤 거는 이사 가라고 그러고 어떤 건 이사 안 가도 괜찮다고 그러고 언제 계약한 거는 또 2년이고 어떤 거 언제 계약한 건 3년이고 다 다르게 돼 있는데 전문가들도 헷갈려서 잘 모릅니다. 뭐 어떤 거 뭐 15억이고 어떤 거 12억이고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 기준도 다르고 오피스텔에 대한 여건에서 다 다르고 세법마다 그러니 그거를 제대로 찾아가서 적정하게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제 자체를 너무 빈번하게 개정하는 것,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징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제, 요거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럽 쪽 같은 데서는
사실은 50%가 넘는 세제는 이거는 무효라고 그래요. 국가가 아무리 한다면 50% 이상을 가져간다는 거는 무효라고 보는데 우리는 최고 82.5%를 네. 국가에서 가져간다. 그럼 명목소득에다 82.5%인데 그럼 다 가져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득할 때 원인이 이분이 투기꾼도 아니었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샀고 그다음에 내가 상속으로 취득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30년 동안 실제 거주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투기꾼이냐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원인을 묻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너 주택수가 몇 개지? 그러니까 너 투기꾼. 그러니까 너 중과세 해야 돼. 이렇게 과세를 해버리는 거는 너무 조금 정성이 좀 부족했다. 국민들한테. 네. 조금 그런 걸 살피고 좀 세제를 조금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만약에 중과세 제도를 다시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네. 지금 말씀드린 공급 측면에서 하지 말고 수요 측면에서 해야 맞다. 수요 측면에서 해야지 그게 지금 말하는 어떤 그 수요 공급 측면에서 수요를 억제할 목적으로 중과세 제도가 도입됐는데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억제하는 효과가 생겨버리면 우리가 말하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결국은 집값 급등에 이것이 순기능을 해버린 거죠. 네.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네요. 이게 단어 살펴보면 투기 수요라고 그러지 투기 공급이라고는 안 하니까. 그럼요. 공급이 투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공급은 원활하게 나와야 맞지 않습니까, 시장에? 네. 근데 보통 해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이 한 20%가 단지에서 거래가 돼야 되거든요. 네. 아파트가 100채가 있다고 그러면 네. 20세대가 거래가 움직여야 되는데 네. 다주택 중과세 적용됐을 때 2021년 6월 1일 이후는 한 단지 2개밖에 거래가 안 되는 게 이때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지금 10%밖에 거래가 안 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공급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주택을 매도하려고 세입자가 들어있는데 그걸 집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집 보여주는 돈 받고 보여주고 맞아요. 그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막 모아서 한 번만 보여주고 세입자가 갑질했잖아요. 그런 현상까지도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기이한 현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참 이게 최근 몇 년 동안 이 부동산 시장을 오래 관찰하셨겠지만 참 이렇게 격변이 많았었던 그런 시기가 짧은 기간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뭐 세금 때문에 발생했던 부동산의 부작용들을 관찰하면서도 참 재밌는 얘기를 듣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재미라기보다도 좀 뭐 고통스러운 분들이 좀 많았던 뭐 그러니까 세제 자체를 쭉 살펴보면은 어떻게 보면 세제 쓰는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다 억제해 버렸거든요. 지금 말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도 거주를 안 해도 80%까지 해줬는데 2년 이상 거주를 해라. 근데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80% 해준다. 보유. 또 그러다가 이제 또 거주마다 4년씩 해주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면 10년을 거주를 해야 지금 이제 80%를 받게 돼 있으니까 결국은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도 못 팔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녀들한테 증여하게 되잖아요. 증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5년 동안 이용했을 때면 또 못 팔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세대 1주택자는 고가주택이라 해서 세금 많아서 못 팔고 사전증여 해버리면 5년 동안 또 이용가세 때문에 못 팔고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은 의무기간 때문에 못 팔고 다주택자는 중과세 때문에 못 팔고 결과적으로 시장에 세금 때문에 매물이 안 나오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비과세인지 아닌지 몰라서 못 팔고. 그 뭐 어떻게 팔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물건이 안 나온 거예요. 아까 말한 한 단지에 2채가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그건 가격이 급등해 볼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근데 정말 참 집 보기도 힘들었었던 것 같고 진짜 뭐 부르는 호가가 막 어마어마하게 뭐 자고 일어나면 뭐 몇 억씩 올라가 버리는 그런 게 나타나기도 했죠. 저 이거 질문 되게 하고 싶더라고요. 최근에 보도된 내용들 뭐 이런 저는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그 양도소득세 월간 지리 탑 10이라는 이런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세무사님한테 한번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 주택을 취득을 해서 뭐 3년 이상 보유한 뒤에 기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1위라는데. 이거를 지금 사실 농어촌 주택이 지금 막 빈집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쪽에 있는 수요가 없어가지고 집이 비어져가지고 슬럼화돼 가는가 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해지 사람들이 이걸 세컨하우스로 활용하라고 그래서 그거를 사면 이게 이제 세금이 요것 때문에 세금이 나오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골에다가 그런 집을 사놓고 내가 2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세컨하우스로 활용하면 그거는 비과세 적용할 때 주택수에서 빼줄게. 그렇게 해서 이것을 빼주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이것이 또 합산돼 버렸거든요. 그래요? 네, 종부세 합산되니까 또 문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방 저가 주택 3억 이하짜리는 종부세에서 또 주택수 빼주도록 그렇게 또 보완이 됐고, 예, 이제 지금 취득세 측면에서는 요거는 지금 이제 1억 이하짜리만 빼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각자 이제 지금 시골에 있는 집들을 이제 제외시켜 주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현재 지방에 있는 세컨하우스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보양에 사놓거나, 예, 서울에서 수도권 근교라든지 이 수도권은 이제 적용 안 됩니다. 수도권 밖에다가 사놓으면 그런 경우는 한 채 더 사더라도 예, 비과세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 등기규정이 따로 만들어놨어요.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네. 그 계속 주택 수 가지고만 얘기하다 보니까 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예. 이거 예.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이거 집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그런 거죠. 예. 50주택수로 가버리면 비과세가 안 되니까 못 사죠. 그거 완전 폐가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증여 관련돼 가지고 요즘에 증여가 많이 늘었다라고 해서 증여 관련돼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네. 증여 이게 급증을 했나 봐요. 네, 급증을 네, 하다 보니까 네. 자산 규모가 한 32조 원 정도 넘는 거로 집계가 됐고 예. 증여세 낸 사람도 15만 명 정도 육박했나 봐요. 이게 참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증여가 많이 늘고 뭐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증여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속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산세 체계라고 그랬잖아요. 네. 상속 재산이 높아지면 세율이 높아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증여는 수증자별로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네. 수증자한테 부과할 때마다 이게 5천만 원 또 배우자는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10년마다 가능하고 10년 동안 준 것에 대해서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50대다, 60대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속 플랜을 짜는 거죠. 10년마다 자녀들한테 재산을 물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 대상자는 많이 안 늘어나고 대신 증여세는 급증을 하고 있죠. 그런다가 이제 내년부터 증여세 과세 체계가 또 바뀌어요. 예, 지금 말씀드린 증여세, 취득세 측면에서 지금은 예, 기준시가로 과표를 잡아주는데 내년부터는 시가로 잡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마 거의 2배가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부모가 자식들한테 증여를 해주면은 5년 이내 양도를 해버리면 이월과세를 해서 증여자의 취득가액 갖다 양도세를 계산하게 돼요. 네. 근데 내년부터는 10년 후에 또 연장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 이미 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내년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세무사님들이 다 권하죠. 올해 안에 다 네. 빨리빨리 끝내라. 그러다 보니까 예, 세제 개편 때문에도 올해 더 많이 급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증여하는 형태가 지금 그 뭐 부담부 증여 형태로 증여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네. 이게 뭐 절세 효과가 큽니까? 어떻습니까? 크죠. 특히 네. 부담부 증여에서 이제 채무가 있는 부분은 양도세를 물고 네. 그다음에 순수 이제 그걸 뺀 나머지를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네. 옛날에 다주택자 중과세가 먹을 때는 이 양도세가 커가지고 네. 부담부 증여를 못했어요. 그럼 순수 증여를 하려고 하니까 또 증여세가 너무 많고. 아하, 근데 일부는 양도세, 일부는 증여세로 두 개 분산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다가 양도소득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과세를 적용 안 하니까 세부담이 확 내려갔죠. 네. 그래서 이제 더구나 부담부 증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부담부 증여라든지 뭐 올해 안에 해라 뭐 예. 그런 권유들을 세무사님들이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네. 이거 뭐 증여할 때 혹시 유의해야 되거나 좀 조심해야 될 점도 있습니까? 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판정할 때는 네. 이게 같은 세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판정을 안 해주거든요. 아, 예, 그걸 네. 외부에다 팔아야 되는데 가족한테 자녀한테 함께 살고 있는 자녀한테 해주면 네. 어차피 그 세대 2주택 그대로 네. 똑같이 유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사람들은 세제 혜택 못 받는다는 걸 꼭 아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현금으로 준 다음에 네. 증여처리하면 또 취득세가 중과세 되니까 현금을 미리서 주고 다시 그걸로 매매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는 실질과세 원칙에 보면은 네. 예, 조금은 세무상으로는 판단 그걸 봐주기는 좀 어려운 얘기가 되니까 현금 주고 다시 사는 형태는 그건 좀 변칙 증여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런 변칙 거래는 안 하셔야 되고 네. 또 부담부 증여라든지 이렇게만 꼭 하시지 말고 1세대 1주택자 부모로부터 살 때는 자녀가 능력 있으면 네. 예, 돈 주고 사면 되거든요. 아, 예, 네. 돈 주고 사서 그때는 고저가 양도도 가능해요. 저가 양도도 가능합니다. 예, 이제 지금 3억하고 30% 중 작은 금액까지는 조금 싸게 팔아도 돼요. 자녀한테는. 네. 예, 그러면은 그걸 꼭 증여가 아닌 예, 매매도 가능하니까 예, 정상가격으로 매매하거나 또는 저가로 매매하거나 요것도 가능하니까 전문가하고 한번 상의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증여할 때 부담부 증여가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돈을 줘서 그렇게 사시는. 또 한 가지는 네.
이게 이제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거든요. 네. 나중에 내가 팔 때 양도세를 물어야 되는데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개별주택 가액으로 증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내가 한 채라서 비과세가 되면 상관이 없어요. 네. 증여받은 금액이 지금 저가평가돼 있으니까 네. 시가평가는 안 돼 있고 저가평가돼 있으니까 나중에 팔 때 비과세가 안 되면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부간에 만약에 증여를 한다면 굳이 기준시가를 할 필요가 없죠. 개별공시가로 개별주택가로 할 필요 없이 감정평가를 해서 끌어올려야 내가 나중에 양도세가 유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하고 잘 상의를 하셔야 돼요. 네. 무주택고 지금 저 부담부증여라든지 예, 순수증여가 꼭 유리한 것만 아닙니다. 예. 저도 원래는 그냥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라든지 또는 뭐 내용들 막 블로그나 뭐 네. 다른 사람 주변에 그냥 세무 경력이 좀 그렇게 많진 않아도 네. 그런 분들 물어보면 뭐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했는데 얘기 듣고 보니까 이건 뭐 전혀 완전 다른 얘기가 다른 돼버린. 얘기죠. 예. 네. 근데 특히 양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양도할 때 세금 계산해 보면 세무사마다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 양도하시는 경위라든지 또 취득하는 경위라든지 이런 걸 다 보면은 세금이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네. 예를 들어서 80세 되신 분이 50억의 부동산을 매각한 다음에 네. 그 돈을 자녀들한테 증여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증여세까지 다 검토 같이 끝나야 돼요. 80세 되시는 분이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고 나중에 돌아가셔 버리면요. 네. 상속세가 또 합산되거든요.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 양도세만 보시면 안 되고 네.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다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금 부동산을 증여해서 매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세 플랜들을 전문가한테 만나서 네.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매매를 하는데 매수자가 명도 책임을 매도자한테 졌다면은 거기에 필요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가 얽혀 있거든요. 네. 그건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가끔 돈 조금 아끼려고 그냥 뭐 아시는 분이랑 그냥 부동산 들어가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근데 생각 없이 써버리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세금이라는 게 그냥 뭐 살 때나 팔 때나 요때만 상담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인생 주기에 그 계획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중요하겠네요. 뭐 얼마 정도. 아, 그럼요. 예, 그런 지금 주기가. 저희들이 우리가 건강검진 받는 것처럼 텍스검진이 필요해요. 지금 텍스 내가 검진. 60대 현재 상태에서 상속세가 얼마가 나오는지, 그러면 지금 현재 증여 플랜을 어떤 걸 짜는 게 좋은 것인지.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회사가. 네. 그래서 뭐 적자가 봤어. 네. 그러면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적자 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적자 벌었을 때 주가가 저평가 되거든요. 그러면 주식을 자녀들한테 증여할 수 있는 절호타임이에요. 예, 아하. 그런 것들을 세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좋은 기회를 또 놓쳐버리고 주가는 우리나라 주가 평가가 굉장히 세계상 높게 평가됩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이익이 좀 덜 나거나 손실이 나는 그런 해에 네. 예, 회사 경영권이나 주식을 넘기는 것도 네. 예, 좋은 절세 플랜입니다. 예.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투자 관련되고도 또 연결을 마지막을 좀 해드리고 네. 싶은데 부동산이 결국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맨 마지막 엑시트를 하는 게 세금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이 세금 가지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뭐 투자 팁 뭐 이런 네. 것들 좀 마지막으로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지금 것 같아요. 세제상 남아 있는 것 중에 제일 세제 중 좋은 세제가 주택 건설에 대한 세제 혜택인데요. 네. 예, 이게 이제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가지고 10년간을 하게 되면 네. 그거를 이제 지금 종부세도 비과세를 해주죠. 과세를 안 하고 네. 취득세 감면 혜택도 있죠. 네. 예, 또 거기에 대한 상속세 절세 효과도 큽니다. 그게. 네. 예,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네. 땅을 지금 뭐 그냥 팔아봐야 양도세 내고 지금 증여세 내고 상속세 내고 나면 한 60, 70% 나가버려요, 세금으로. 네. 그러면 그렇게 처분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것들은 개발을 하셔서 네. 지금 건설하신 다음에 장기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네.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저희들이 보니까 현금 흐름이 그 양도 대금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고도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특히 상속세 절세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조세 전문 세무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네. 시행 부지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주택이 아닌 것들은 공동 투자를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인으로 투자해서 주식으로 매각하는 형태도 좋은 투자 방법이에요. 근데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대주주가 안 걸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네. 투자 수 인원들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공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네. 그것도 하나의 방식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다수가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공동 투자해서 그걸 엑시트하는 것도 세부 부담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부동산 관련돼서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택 가격과 뭐 정책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들어봤고요. 또 우리가 주택을 취득을 할 때 또는 보유를 하고 맨 마지막에 그 양도 또는 뭐 증여까지도 이야기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투자 관련된 이야기도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참 이거 저도 관심 많습니다. 뭐 주택 건설 임대 관련된 이런 방식이라든지 뭐 장기 임대를 하는 방식 또는 이 공동 투자를 해서 주식으로 매각을 하는 이런 것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거 뭐 마지막으로 뭐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고요. 뭐 여기까지 마무리하려고 네. 합니다. 네. 이제 좀 나무 세금에 관해서 내 것이 아니면 네. 옆에서 조언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무당들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네, 예, 이게 지금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케이스가 선무당들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돈이 들더라도 세무사님 세 분하고 유료 상담을 꼭 마친 다음에 복잡한 건은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사고가 안 납니다. 예, 꼭 양도하기 전에 의사결정하기 전에 미리미리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꼭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네. 자, 뭐 그 세 분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은 뭐 안수남 세무사님을 한번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송승연의 집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다양한 말씀 전해주신 안수남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참 그 세금 때문에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또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는 세금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오늘 들은 이야기가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로운 부동산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